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에 이제 속보가 전해져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이 기각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부 예상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저도 취재해봤을 때 한덕수 기각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인용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제 박주민 의원, 그리고 앞서 노정면 의원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과 관련된 보도들이 지금 조금씩 이어지고 있긴 한데, 아직 기자들 사이에 탄핵 기각 결정문이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것이 좀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저희 취재 편의점과 함께 연대의 마음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는 광고주 분들 계십니다. 취재 편의점, 지금 이업 위중한 가운데 무슨 광고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광고주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정세를 지켜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한방울 곰보 배추 코엔젤 상품입니다. 평소 콧물 코막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데요. 간편하게 한 포로 기관지 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더 한방울 코엔젤. 이것은 대표님이 어린 딸이 콧물 코막힘으로 병원에 계속 다니고 또 항생제를 먹는 게 속상해서 개발하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전통식품 명인의 70년 넘는 찐 레시피를 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관지의 염증에 효과적인 국내산 곰보 배추가 무려 50%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물 한 방울 없이 곰보 배추와 무만 넣어서 뽑은 추출액이라서 면역력에 좋은 쑥부쟁이 그리고 유분 피 300초까지 더해져서 가족 면역력을 책임져 드립니다. 96시간, 96시간을 저온에서 푹 끓여서 각종 재료의 효능을 그대로 살렸고요. 배와 사과가 들어가 있어서 어린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먹는데 굉장히 달큰해서 아이들이 먹기에도 좋습니다. 영국 비건 인증, 햇섭 인증으로 안전성까지 확실하며 재구매율도 무려 50%가 넘습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코엔젤 2달, 석 달 구매하시면 쌍화탕 10배 농축액인 쌍화비담 10환을 증정해 드립니다. 배송 메시지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걸 꼭 적어주셔야 사은품 증정이 가능하니까요. 배송 메시지에 반드시 취재 편의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매는 지금 취재 편의점 유튜브 하단 더보기 링크 혹은 더 한방울 공식 쇼핑몰 또는 02-6914-6770 02-6914-6770으로 전화 주문하시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터치 맥주 효머 비어이스트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자연 유래 성분 세제로 유명한 터치에서 출시한 무자극 두피 관리 샴푸인데요. 머리카락 많이 빠지시는 분들, 저도 그런데 최근 머리카락 가늘어지신 분들 그리고 두피가 가볍고 뾰루지가 잦은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자극 없는 터치 맥주 효모 샴푸를 쓰셔야 하는데요. 맥주 효모에는 케라틴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있어서 파마 또는 염색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도 필요한 상품입니다. 자극 없는 터치 맥주 효모 샴푸를 쓰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갑까지 챙겨드리는데요. 1000ml 대용량 탈모 완화 샴푸이고 좋은 성분에 고급스러운 스위트 우디 향까지 더해서 사용하시기에 매우 좋으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취재 편의점에서 단 7일간의 특가를 하는데요. 지금 이 제품은 현재 쿠팡에만 입점을 해놓은 상태인데 취재 편의점에서 구매하시면 한 개에 23,000원인 상품을 14,900원 35% 할인한 12,900원에 모시고요. 두 개 구매하시면 46,000원인데 22,500원 51% 할인해서 19,500원에 상품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냄새를 맡아봤거든요. 근데 너무 향기롭고 정말 오래 쓸 것 같아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상품을 쓰실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저는 맥주 효모가 머리카락 탈모 여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여튼 이 상품을 터치 맥주 효모 샴푸 드시면 안 됩니다. 샴푸입니다. 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두 분께 시간을 드렸는데 지금 나오는 속보를 종합해 보면 일단 재판관들 의견이 갈렸다는 겁니다. 기각이 5인이고 인용이 하나고 각하가 2인이고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직무정지 87일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심판이 기각되어서 직무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된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일단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는지 장유미 변호사님 먼저 들을까요? 이게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인데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각하가 나오진 않아서 실체 판단에까지는 이어졌는데요. 네. 보면 재판장들의 공통 의견은 이 한덕수라는 정권의 2인자가 내란에 정말 막 관여를 직접적으로 했다거나 공모했다고 볼 여지는 좀 적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파면이 안 되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각하될 거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탄핵 당시에 한덕수는 총리 직분도 있지만 대통령의 대행 직분이 있어서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필요한 이 3분의 2 요건을 맞춰야 된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률적인 근거 없이 151 이거는 일반 탄핵 요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될 것이다. 탄핵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명의 헌법재판관 조한창, 정형식 2명은 거기에 입장을 같이 해서 각하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6명의 재판관들은 그렇지 않다.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일반 탄핵 요건인 이 151석으로 국회에서도 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우선은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헌법재판관들이 그동안의 그 이진숙 탄핵 심판만 빼고는 나머지 권한쟁의와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일치 의견을 냈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 보충 의견, 별개 의견 정도로 이렇게 의견 정리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의견이 다 산산이 좀 갈린 이제 네. 이런 결정이 매우 좀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기각 의견이 4명, 그러니까 4+1이 이제 김복형 재판관은 조금 더 많은 사유들을 기각으로 봐서 이제 5명이 된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인용 의견은 정계선 재판관 1분 있는 것이고 각하 의견은 이제 조한창, 정형식 이 둘의 의견으로 이렇게 좁혀지는 건데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행에 대해서는 이제 직에 대한 탄핵,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라는 그 직분에 대한 탄핵으로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정도의 그런 정치적인 이런 뭐 파면이라든지 이런 징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뼈 아프긴 하고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의견 수렴은 이제 이 결정이 아마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의 기일에 영향을 줄 것이냐 내지는 또 그 결정에 있어서도 내용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이냐 요게 핵심인데 안타깝게도 기각 결정에도 그냥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간이하게 뭐 증거가 충분치 않다 요 정도로만 지금 판단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성은 조금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보면 그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4명은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 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 김복형인가요? 그 분만 빼고서는 나머지는
이게 위헌 위법하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거는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구인은 3명은 대법원장 목, 3명은 대통령의 목, 3명은 국회의 몫인데 예. 국회의 목 3명이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합니다만 그건 형식적으로만 필요한 거예요. 국회 추천 목 3명에 대해선. 그런데 그걸 임명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건 형식적인 임명권만 행사하는 것이라고 다 해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네. 별다른 법률적이나 합당한 근거 없이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는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그냥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5명인 상태에서 3명이 임명되지 않으면 6명의 가결 요건을 인용 요건을 맞출 수조차 없게 되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위헌 위법하다. 다만 여기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않은 배반하지 않았다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배반했다고 보기는 단정하기 어렵다 취지는 네. 이를테면 이런 고위공직자를 탄핵했을 때 위헌 위법이 있는지의 한 가지 허들 예. 또 하나는 이게 중대한지의 한 가지 허들과 관련해서 중대성 요건은 넘지 못했다고 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그 이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 합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런 거면은 이거는 좀 이율 배반적인 헌재 스스로 좀 자기 생각 자가당착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의 그 정무적 고려를 해서 한덕수 총리를 권한대행의 직에 복귀시키겠다라는 그 의지가 더 앞섰다고 봅니다. 아까 아니,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으로는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지금 말씀하시는 그 8대 0으로 내렸던 예. 그 마은혁 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그쵸. 재판관 전원일치로 당시에 맞습니다. 권한쟁의를 해서 인용을 해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볼 여지가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장유미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기각 의견의 취지는 네. 위반은 맞으나 직을 빼앗을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이 끓을 때 100도씨를 넘어가야 끓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도씨까지는 오지 못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상목하고는 또 평면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같은 미임명이라고 하더라도 예. 한덕수 총리가 미임명했을 때는 위반이지만 직을 빼앗을 만큼은 아니었다. 그럼 요게 이제 최상목 대행으로 가서 만약에 탄핵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 훨씬 중차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또 임명을 안 한 네. 이런 여러 가지 위법의 정도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네. 아마 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놓고 우리가 본다면은 예. 아마 최상목 대행은 법률적으로는 탄핵이 거의 뭐 확실하다라는 식의 결론에는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최상목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는데 한덕수 총리는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직무에 복귀시켜서 근데 저는 좀 이해는 안 갑니다.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정무적 판단으로 헌재 결정을 한다? 이게 논리적 정합성이 없다라고 저도 예. 당장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걸 당신들이 이거 위헌 위법하다고 해서 8대 0으로 권한쟁의 심판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손을 들어줬잖아. 맞아요. 그럼 위헌 위법하면 한덕수가 3명이나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거 위헌 위법하니까 탄핵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는 이 예. 말씀이 논법이 맞는 거죠. 이해가 예. 되는데 예. 일단 이 먼저 있었던 권한쟁의 심판에서 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 임명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치했단 말이에요. 네. 위헌 위법하다. 네. 근데 여기서는 탄핵이잖아요. 그때는 그 절차와 관련해서 어떻게 매짐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었고 이건 탄핵인데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탄핵에는 위헌 위법도 필요하지만 중대해야 돼. 이 직에서 끌어내릴 정도의 중대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거 위헌 위법해. 이거 임명을 왜 3명을 안 하겠다고 하니? 이거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게 총리직에서 내려올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아라는 판단이 있는 거여서 이게 본인들은 논리적 정합성을 맞췄다고 생각할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 김복형 재판관은 논리적이지 않은 거죠. 이거는 아예 위헌 위법하지 않다라는 네.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는 그거는 아니 그래서 납득되지 이게 않습니다. 가장 예. 특이점이 예. 김복형 가장 지금 심각한 판단을 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김복형이. 결론적으로 뭐 우려됐던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조한창 이 정영식 이 두 분은 아예 각하로 도망가면서 아예 판단 자체를 안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명이 늘 문제다. 그래서 보통 언론에서도 2.5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한덕수 결정을 통해서는 그 문제성을 그대로 드러내줬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 설명이 제가 조금만 살을 붙이면 네. 이 징계재판 탄핵이라는 거는 수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파면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징계를 할 때 뭐 경고, 감봉, 정직, 뭐 파면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근데 헌재는 파면만을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중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 중대성이라는 요건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도 위법해도 직을 빼앗을 만큼의 중대성이 이르지 않았다 해가지고 직에서 복귀시켜준 예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한덕수 총리를 위법 사항은 인정은 하나 직을 빼앗을 만큼의 중대성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직에 복귀시킬 의도를 가지고 이거는 판단한 정무적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직무복귀를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 아니냐.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어떤 뭐 함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어떻게 분석해야 그래서 됩니까? 이렇게 왜 먼저 할까라고 네. 관련해서 이런 추측이 나왔던 거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할 건데 네. 그러면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다시 직에 복귀해주는 결정을 하면 그 짧은 기간이지만 또 최상목 대행 체제가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실권도 없는 상태에서 며칠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전체 판을 봤을 때 이걸 먼저 정리해 주자. 지금 대대행이라고 뭐 하고 뭐 대행의 대행이 있는 그것보다 한덕수를 직에서 복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 일단 한덕수 대행 체제는 쭉 인정이 그러니까 이어지니까 어떤 국가 운영에 있어서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좀 담보가 된다. 자기들 헌재 이 선거 시기 때문에 윤석열이 살아오나 마나 뭐 이런 와중에 최상목 그리고 네. 며칠 있다가 다시 뭐 이 한덕수 이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에 기여하는 방향을 고민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네. 왜 한덕수 걸 먼저 하느냐. 네. 그리고 왜 이렇게 결정을 쓸 때 결국에는 직을 복귀시켜주는 결정을 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 결정의 배경에는 지금 최상목과 권한 대행을 하고는 있는데 네. 한덕수 총리 때문에 이제 대행을 2번 이어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자꾸 대행의 대행이라 표시하는데 그건 아니고 대통령 권한 대행, 기획재정부총리 최상목 네. 이렇게 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총리 대행도 하고 있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하고 있는 대행을 2개를 동시에 겸하고 있는 이 상황. 예. 여기서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잘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한덕수 안 돌려보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워낙 지금 엉망이고 최상목 대행. 그렇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지금 이를 지경.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상목 대행 탄핵 소추 의결하잖아요. 예. 이건 거의 100% 파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중하기 얘기를 때문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재가 그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한덕수 총리를 복귀시키면서 네. 이 불안정한 대행의 상태를 좀 정리하는 이런 과정으로서 뭐 대선까지 앞으로 치러야 되니까 네. 그걸 먼저 좀 정지 작업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아마 저는 탄핵을 윤석열 파면에 있어서 저는 8대 0을 일단 예상을 합니다만은 오늘 결정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약간 김복형 재판관 경우는 조금 달리 판단할 가능성은 좀 있겠다. 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주 관대하시네요, 이거. 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정이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에도 상당히 일종의 바로미터다, 네.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갈갈이 찢어져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5대 2대 1 이렇게 나온 근데 거기 많이 찢어진 때문에 건 아니고 그냥 네. 김복형 재판관만 상당히 이례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나머지 둘은 이제 판단 안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세 명. 이게 지금 그 윤석열 파면 결정에도 비슷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소한 스펙트럼의 분포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조한창, 정형식은 예. 안 그래도 이 그렇죠. 대통령 추천 몫이고 국회 추천 몫이었다고 해도 그 조한창 의원은 보수 국민의힘 추천 몫이었고 네. 각하라는 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납득되지는 않지만 네. 그럼 실체에 들어갔을 때 한덕수 총리한테 불리하게 했을 것인가의 물음표는 좀 남잖아요. 어떤 성향상. 그렇죠. 그리고 2명 그리고 예. 김복형 재판관은 저는 이 설실을 보더라도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8대 0으로 본인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 위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한덕수 총리가 하지 않은 건 위헌 위법이 아니다. 물론 그런 별개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한 사유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법리적으로 좀 납득되지 않거든요. 네. 요 3명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까리하다고 볼 수 있어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이것 봐라 이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 정확히 본다면 두 명에 대해서는 실체를 어떻게 할지 가늠하기 어렵고 지금 이 수순은 지금 신 변호사님도 짚어주셨고 저도 전망하는 것처럼 이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윤석열 파면을 좀 전제한 이런 스케줄로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저는 파면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왜 윤석열 파면 결정이 안 나오느냐 왜 이렇게 지체되느냐라고 했잖아요. 네. 저도 뭐 방송 나와서 늘 예상했던 게 안에 지금 2.5명 정도가 반대를 하는 것이다. 뭔가 8대 0에 대해서 반대하는 아직도 사람들이 뭔가는 있다. 사유를 한두 개씩은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명 정도가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나머지 한 2명은 의견 표시는 안 하지만 약간 뉘앙스적으로는 반대 정도 이래가지고 좀 몇 가지 끌어오지 않았냐 했는데 아마 김복형 재판관이 가장 윤석열 대통령과는 인식이 좀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모순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아주 모순적인 판단을 이미 해버린 것이고 다만 이제 조한창, 정영식 이 두 분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뭔가 강한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이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용을 하지 않을 길은 없다. 이거는 결정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수 진영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덕수까지는 우리가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각하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노래 불렀는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들어줬다.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밥값은 했다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인용을 하기 위한 좀 빌드업 아닌가. 그래서 아마 나중에 윤석열 인용 결정문 볼 때 네. 8대 0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8대 0이면 이렇게 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게 모순이라서 8대 0 나오면 다행이고 제가 볼 땐 7대 1 정도 나올 가능성은 좀 있겠다. 그럼 그 한 명은 아마 김복형 재판관일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을 것으로 좀 예상만 해봅니다. 예상만. 이번 주에는 하겠습니까? 근데 안 할 도리가 없죠. 이제 네, 언제까지 안 지금 합니까 이거를? 근데 오늘 아직 재판이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진행 중이고 이제 일부 속보가 먼저 쏟아져 나오는 것 같긴 하는데 뭐 중요한 대목은 사실은 한덕수 바로미터로 윤석열의 파면 결정에 대한 결론을 이제 받기 위한 것인데 지금 내용은 뭐 바로미터다 이번 주 안에는 할 거다라고 보시는데 7대1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오늘 지금 보여준 이 기준과 바로미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까 기각도 같은 기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계선 재판관 인용이니까 이건 뭐 가장 네. 제가 볼 때 합리적인 판단하신 그렇죠. 분이고 나머지 4명.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선, 예. 문영배, 예. 정정미 예. 그리고 김영두 네. 여기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판단한 거예요. 예. 위법성은 있는데 탄핵까지 갈 만큼의 중대성은 아니야. 예. 그까지는 뭐 저는 윤석열 탄핵 거의 나온다고 보는데 딱 한 명 기각 중에서도 가장 그 윤석열 쪽에 가 있는 기각이 네.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기각 5명으로 묶어서 될 게 아니라 4대 1로 아예 나눠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각하 의견을 낸 예. 정영식과 조한창보다도 더 지금 윤석열 세계관으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그동안에 이게 8대 0이면 안 나올 리가 없는데 네. 지금까지 안 나온 것은 내부에 한 명 정도는 아주 강한 목소리를 좀 내면서 모든 절차를 좀 지연시키겠구나라고 제가 추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추측이 이제 오늘 이 결정문을 보니까 조금은 이제 안개가 좀 거치고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좀 있다. 근데 윤석열 탄핵은 한덕수 요 기각과는 별개인 게요. 한덕수는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본인이 계엄과 관련해서는 모른다, 난 무관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공범관계로 놓고 봤을 때 윤석열의 책임이 훨씬 더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를 기각으로 직에 복귀시켰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윤석열의 탄핵의 필요성은 훨씬 더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매우 좀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7대1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실제로 뭐 유튜브나 여러 방송을 통해서 김복형 재판관에 대해서 뭐랄까요 거는 기대 같은 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무슨 정보에 근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과거의 결정례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 0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신 변호사님이 주시는 문제의식이나 고민 그리고 우려에도 이 공감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이라면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오늘 판단이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하는 거는 내란과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가늠할 때 그러면 윤석열은 어떻게 보고 있지? 인 건데 지금 보면 내란과 관련했을 때는 이 내란 행위
자체는 이게 뭐 불법이다라는 게 좀 전제돼 있는 것 같아요. 결정문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 제가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예, 예. 그 선고와 관련해서 본안과 관련하여 재판관 사인,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의 기각 의견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제66조 111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나 그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재판관 1인 김복형의 기각 의견은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판관 1인 정계선의 인용 의견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것이다.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네. 한덕수로 봤을 때 한덕수는 예.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예. 내란 행위 관련 그렇죠. 헌법 법률 위반이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아니 이거 비상계엄 선포하는 요건도 무르익지 않았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적인 상황이 전혀 아닌데 너 절차적 정당성 부여하려고 국무회의 소집하는 등 너 윤석열 도와줬지? 그러니까.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예. 그런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이거 대통령님 국무회의 해서 이 부분 이 절차적으로 깔끔하게 해야 지금 되십니다라고 하면서 계엄을 정당화해 주면서 조력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대통령한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 사유로 들어갔는데 건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여기에 제가 이 문구를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낸 보도자료잖아요. 네. 문구의 이 인식은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게 계엄과 관련해서는 불법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면서 그 불법성에 가담한 게 한덕수는 최소한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전제로 보여요. 네. 그러면 계엄은 불법이 있었다는 그 인식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없다.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한덕수. 여기 그 네. 핵심이 뭐냐면 기각 그러니까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묶여서 보실 그러니까. 텐데 그게 아니고요.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김복형은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용감하게 윤석열의 이 지금 한덕수 요 콤비에 대해서 예. 가장 우호적인 결정을 지금 내린 사람이고 그렇죠. 오히려 정영식과 지금 조한창은 각하라는 걸 통해서 좀 도망가는 결정. 그래서 아예 본인들의 의견을 아예 피력을 안 해버린 겁니다. 네. 그 정도 온도 차이고 나머지 4명 그 재판관들은 장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란에 대해서 지금은 판단을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한덕수가 총리의 직에서 얼마만큼 가담했느냐를 내란 행위를 놓고 볼 때 그 네. 총리의 직에 대해서는 어떤 위법과 불법을 찾기는 좀 미진하다. 요 정도의 의견으로 지금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김복형 재판관의 각하 의견 보면은 기각 의견. 기각 의견. 기각 의견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그러니까 그 3명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피청구인 측 입장에서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정영식 조한창 이 두 사람 아예 각하 결정을 내린 건데 이 세 사람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유지할 가능성이나 개연성 없을 아니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윤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8대0은 이제 조금 좀 거시기 한데 7대1은 저는 확실하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김복형은 김복형이 지금 가장 윤석열 쪽으로 측으로 결정 내린 겁니다. 내린 이거는 뭐 본인이 네. 각오하고 쓴 거니까 판단 네. 비판을 받으셔야 될 것이고 네. 지금 또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정계선의 인용 의견을 또 읽어보니까 정계선 재판관도 인용을 내면서도
지금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그 기각 의견 내신 분들 있죠. 네. 거기랑 의견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한덕수 케이스에서는 아예 판단을 그냥 거의 안 했,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에게 책임이 더 모는 쪽으로 지금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탄핵에 있어서 윤석열 탄핵에는 영향이 없고 김복형 재판관만 빼면 물음표를 빼면 나머지 각하 의견까지 낸 분들까지 포함하면 전 최소한 7표 정도는 윤석열 탄핵에는 거의 컨센서스를 좀 이뤘구나. 근데 왜 발표 안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선고 절차부터 뭐부터 먼저 해야 된다. 뭐 이재명 대표 재판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방해를 놓으면 네. 이게 사실 평의가 다 이게 이끌어지기가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좀 내부의 사정은 좀 있는 것 같다. 그게 좀 드러난 판결문이네요. 그러니까 추론해 보자면 그 김복형 강하게 반대하고 재판부가 있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제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끊임없이 목리를 부려서 이 재판 자체가 기일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재판 결과 8대 0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 주변 취재를 통해서 이제 확인되는 내용인데 그게 김복형이구나라는 오늘 걸로 결정문으로만. 의심해봄, 오늘 결정문으로. 의심해봄직,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고 의심해봄직하다. 예, 근데 예. 김복형 재판관이 이게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한 거는 지금 내용을 봤더니요. 이 법문에 그러니까 임명의 시기와 관련해서 즉시 이런 표현이 없어서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그 의사 표시가 종국적인 의사 표시로도 본인이 볼 때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끝까지 세명 안 할 거야. 이런 취진 최소한 한덕수가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 그때 뭐 전제를 걸고 조건을 걸고 뭐 국회에서 뭐가 되면 그때 임명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언젠가는 임명할 걸로 보이는데 법문을 보니까 즉시란 표현은 없다. 그러니 이걸 위헌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내 의견이다라고 달아놨거든요. 네, 네.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엄청 무리하다고 보여지지는 또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있어요. 윤석열 판결문은 좀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예. 되는 게 예. 일단 변론기일도 한덕수 한 번 했죠. 예. 여기 11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일단 여기 있고. 한덕수는 2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문이 이거 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결정문이. 근데 결정문이 10쪽. 이거 이제 보도자료 이거는 6페이지인데 보도자료고. 결정문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은데 예. 확실한 거는 윤석열 결정문은 한 5배 될 겁니다. 한덕수 예. 거에 비해서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중대성 부분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보도자료는 한쪽이고요. 결정문은 10장인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보도자료에 딸린 거. 아, 그래요? 여기 표지라서 예. 10장이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란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법률적으로 내란 행위를 대통령이 일으켰다라고 하면요 위헌이다. 그럼 무조건 중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네. 중대성 판단이 의미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건 내란 행위를 윤석열이 얼마만큼 의도했고 지시했고 알고 있었느냐.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관계에 관한 일부 이견은 있겠으나 이미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나도 명징한 얘기들이 이미 다 법정에서도 현출이 됐기 때문에 전 내란 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입증하는 거는 그닥 어렵지 않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내란 행위의 중대성은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네. 전 윤석열 케이스에서는 한덕수 총리와는 저는 좀 많이 다른 전 결정이 좀 나올 걸로는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 특별검사 임명 안 한 거, 그러니까 제2요구권의 거부권 행사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 행위와 관련된 방안, 그리고 소위 이제 한덕훈 사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다시 권력 탈취하려고 그렇죠. 했다. 공동 국정 운영과 관련된 거.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거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판단한 결과 5대 2대 1로 기각 결정을 한 거다. 그 중에 하나의 일은 상당 부분 윤촉이다. 사실은 묶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이다. 일은. 예. 자, 어쨌든 지금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지금 보니까 모두 39쪽입니다. 예, 39쪽이어서 보도자료가 10페이지고. 예, 지금 뭐 방송 중에 제가 읽어서 분석해 드리기에는 너무나 긴 내용이어서 제가 지금 분석은 좀 못 해드릴 것 같고요. 관련한 속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한덕수 대행의 기각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야당에 대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탄핵 남발 악의적 정치 공세 확인되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한덕수 총리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준비하겠다라는 입장도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 복귀가 늦었지만 다행이고 최상목 탄핵에 대한 야당이 이제 최상목 등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것은 접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치권의 입장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사실 그 100일이 넘도록 110일이 넘어가고 있는 정도로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관련해서 이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빠른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있어야 이후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 후에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국민적인 상식인 건데 이 기일이 이제 계속 늦어지고 있음에 따른 이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따라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기각이 됐고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은 나온다 이렇게 보십니까? 전 나와야만 하고요. 나올 그러니까 거라고 봐요. 그거는 왜냐하면 당연히 이게 내란에 대해서도 이게 판단이 들어갔다는 건 예.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내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덕수에 대한 판단으로 사실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요 쟁점 중에 하나는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였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서 왜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한덕수가 뒤에 나올 건데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수수는 주범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거기에 공모했다는 사람은 어느 정도 부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 주범 확정하고 주요 임무 종사자 책임자 이 사람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관들 내부에서 윤석열 씨의 내란 불법 위헌 계엄에 대해서는 판단이 나와야만 한덕수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판단의 단초를 보면 이거 할만하네. 이거 내란이 아니라서 가담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내란은 지금 보니까 이거 위헌인데 한덕수 자네는 여기에 뭐 직접 뭐 이렇게 아주 적극 이 공무원 아닌 것 같네 이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어느 정도 단초를 보여줬다.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에 대한 탄핵입니까? 계엄 12월 3일 당일날 있었던 사안에 대한 탄핵 여부예요. 그 큰 줄거리가 됐으면 물론 되게 많은 지연 말단적인 문제 제기를 쏟아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걸 마침표를 법률적으로 해줘야 사실 불복을 할 수가 없게 돼서 그 부분까지 판단을 할 텐데 그것까지 감안하더라도 시간 많이 소요됐어요. 그럼 저 이번 주에 나올 거예요. 요게 그 제가 지금 결정문을 저도 읽어보다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네. 12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39페이지 중에 12페이지를 보면 예. 여기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거 한덕수가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한덕수 기각 나오면 윤석열한테는 거의 재앙입니다. 재앙. 네. 왜냐하면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니까 그렇지. 한덕수 봐주고 윤석열 독박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반가로 이번에 어떻게 나오냐면 네. 피청구인, 그러니까 한덕수가 네. 국회 비상계엄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거나 네.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등에 네. 관해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헌재도 위법성을 깔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한덕수가 차라리 정당한 국무회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한덕수 스스로 잘못된 건 인정했어요. 근데 나는 가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판결문에 결정문에도 잘못됐는데 거기에 따르는 한덕수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찾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한 줄로만 놓고 보더라도 윤석열의 이 내란에 관한 내란 행위 여기에 관한 위헌 위법성에 관한 이 절차 문제입니다. 여기에 한해서는 네. 이건 뭐 지금 이미 재판관들이 한덕수의 주장에 따라서 거의 인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근데 보여집니다. 이제 신 변호사님 그 다음 줄에 어떻게 네. 되어 있냐면 2024년 12월 4일 01시 02분경에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피청구인 그러니까 한덕수가 대통령에게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하여 2024년 12월 4일 04시 27분경 국무회의가 개최되었고 피청구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음이 인정될 그러니까 요거는 뿐이다. 그 후죠. 그 후. 후죠. 예. 그러니까 후에도 이제 계엄을 풀 때 그때에 관련된 거는 지금 인정을 일부 한 걸로 국무회의 보여지는데 제가 인정을 말씀드린 했다. 건
계엄을 선포할 때, 선포할 그때도 원래는 국무회의를 그때는 간담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이제 의견이 제일 갈리는 겁니다. 뭐 그쵸. 누구는 쫄래쫄래 뭐 왔다. 막판에 온 사람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왔다 뭐 올라왔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후반부를 얘기한 건 아니고 전반부에 전반부. 있어서 계엄을 선포할 때 그때 위법성은 이미 재판부가 깔고 들어가는데 근데 저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한덕수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거의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죠 재판부가.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이 그러니까 변론기일이 한 변으로 끝났잖아요. 네. 그 이유인즉슨 이미 재판부가 윤석열 탄핵도 했기 때문에 워낙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깔고 있어서 이건 한 번밖에 기일을 안 하면서도 그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두 분 변호사님의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이제 납득 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긴 합니다.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면서 근데 이거는 마음 한편이 조금 불안히 아마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법률가가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을 살려서 예. 행간의 의미까지 분석을 해주시니까 아니 신기한 너무 경험인 좋네. 게 제가 보도자료 읽으면서 이렇게 예. 뭐 방송 한두 번 있는데 이렇게 결정문을 읽으면서 하는 거는 처음이라. 그러니까요. 근데 결정문이 예. 상당히 이게 네. 39페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작심하고 읽으면 예, 금방 읽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예. 결정문은 이거에 한 최소 3배. 많으면 5배. 예. 그 정도는 나올 겁니다. 내용이 예.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예, 비교가 안 되죠. 어쨌든 지금 그 한덕수에 대한 그 기각 결정이 나오기는 했으나 한덕수 기각 사유의 핵심은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으로 깔고 그 행위의 과정에서 한덕수가 어느 정도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를 판결한 것인데 당신의 범죄 행위는 그렇게 범죄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행위는 없었다.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까지는 아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 그러니까 직을 빼앗을 정도로 심각한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직무에 복귀해도 좋겠다라는 결정을 오늘 내려준 것이고 앞서 이제 앞단에 있는 이 탄핵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나 없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탄핵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그렇죠. 길게 나올 텐데 거기에 관련된 것은 이미 헌재 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이게요, 거죠. 그러니까 형사 재판은 아니니까 사실관계를 형사 재판만큼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는 것인데 네. 결국 헌재의 입장은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신이 몸통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덕수는 주변인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직으로 돌려보냈고 네. 하나 더 특기할 만한 것은 오늘부로써 직이 복귀됐기 때문에 네. 최상목은 대통령 놀이가 끝났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동안에 퍼스널 컬러 많이 맞춰보고 다니던데 네. 끝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불나서 정말 난리인데 그냥 메시지 하나 딱 내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흔한 민방위복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잘 안 나타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저의 불안을 또 하나 좀 여쭤보려면 두 분 변호사님께 김복형 기각 의견에서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 선출 재판관이 그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나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즉시 상당한 기간 내 이렇게 좀 기일을 가지고 아주 좀 지연말단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제 구속 취소 사태 때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김복형 재판관이 또 혹여나 이런 또 기괴한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기각할 가능성은 없겠는가? 저는 여기서 이게 정치적 함의는 왜냐하면 대단히 정치적인 성격의 이런 결정에서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치우쳤나 아니면 최소한 진보냐 보수냐 이걸 가늠할 수가 있는데 지금 김복형의 설시에서는 아주 그래 보이진 않아요. 물론 이제 보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본 부분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저도 이 판단에는 동의하진 않지만 네. 다만 법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네. 법률에 즉시
임명하라는 건 최소한합니다. 왜냐하면 법문에 하여야 한다, 즉시 하여야 한다, 내지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그 직후 2, 3일을 경과하면은 지체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즉시가 없을 때 이 법문을 해석하면 네. 아무리 형식적인 임명권만 대통령이 하더라도 본인이 최종 임명권자인 건 부인할 수 없으니 그러면은 국회에서 추천할 때 뭐가 절차적 문제는 없었나? 네. 이 사람 아예 이제 헌법재판관 결격이 되는 다른 사유는 없나라고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지체 없이란 표현이 들어가지도 않고 즉시란 표현이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이거의 법문의 해석상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이 대통령한테 부여된 기간으로 나는 생각이 된다. 그러니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 내가 지금 임명 안 할 겁니다라고 했을 때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얘를 불법이라고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인식의 단초를 드러낸 거예요. 법문 네. 해석과 관련해서. 그래서 예. 이거 보수적이라서 역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그러니까 뭐 그게 진달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네.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다. 김복형이 꼭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예. 기각이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 있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는 7대1 가능성도 있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0 파면 법조인의 결정으로 양심과 그 능력을 믿습니다. 아니 저는 그 누군가 한 명이 누군지는 제가 모르지만 네. 하여튼 이거는 8대0이 지금까지 안 나온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아유 8대0일 거야 8대0일 거야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오늘 결정문을 딱 읽어보니까 7대1이네. 누가 거기서 가운데서 장마당 펼쳐가지고 지금 뭐 돗자리 깔고 5일장 네. 하는지를 알겠어요 지금 보니까. 네, 보인다는 거죠. 보이죠. 결정문으로 예. 봐도 지금 가장 윤석열 세계관으로 가 있는 사안들을 사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런 결정 나오고요. 저는 한 말씀만 보태면 네. 김복형 재판관식으로 법을 해석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어떤 문제 귀결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삼권분립 체계 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립합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럼 해결 영원히 안 할 겁니까? 영원한 평행선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라고 사법부를 놓은 것이고 그거 해결하라고 헌법재판소를 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고도의 정치 판단을 해달라고 해달라. 예. 해서 거기에 따르라고 한 건데 김복형 재판관식으로 사고를 하면요. 예. 그러면은 국회에서 왔는데 대통령이 봐도 이거 영원히 아니야. 계속 임기 내내 안 하면요 헌법재판소는 구성 못 해요. 그 논리로 귀결되는데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도망가는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존재 유무, 존재 의미까지도 이번에 윤석열 재판 그 파면 결정 과정에서 그 문제까지도 한꺼번에 도출될 수 있다. 여기서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헌재 왜 필요하냐. 아니 그래서 헌재 저는 무용론까지도 요거 나올 수 지금 있죠. 규정이 없어서 그러니까 임명을 언제까지 하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이렇게 좀 뭉개도 괜찮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반대로 봐야죠. 너무 명백하니까 언제까지 하라는 규정도 없어요. 왜? 아니 그 상식의 영역 아닙니까? 아니 국회가 선출했으면 네. 대통령은 국가기관 구성권이라는 책무로서의 임명이지 이건 본인이 누구를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기관 구성권이라는 거는 상권분립 체제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보지 않습니까? 네. 서열이 높다는 뜻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는 거는 대통령한테 권한을 준 거예요. 형식적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을. 네. 그래서 우리 헌법책도 보면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기능과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이 있는데 국회가 선출한 3명의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 건요. 국가 원수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당선됩니다. 그날 표 개표하면은 그날로서 임명되는 건데 그분이 선관위에 가서 그 당선증을 받아옵니다. 딱 그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거 시한 규정이 없으니까 영원히 뭉개도 돼. 이런 해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죠. 그럼 헌법재판소 왜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무용론이 바로 튀어나오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헌법 해석을 통해서 이 공백이 있으면 그 공백을 채우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손 놔버리는 거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렇죠. 이 김복형 존재 의미가 재판관이. 없는 거죠. 도대체 헌법재판소는 왜 존재하는 거냐 이런 비판, 무용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어쨌든 한덕수 총리 이 복귀 이후에 펼쳐질 정치 과정이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44분 만에 종료됐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4월 14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이 동시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헌법재판은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한다라는 게 이제 국민적 여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 출연했던 노종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이제 총궐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번 주 기일을 넘긴다고 한다면 이건 4월 넘어서까지 가는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다. 매우 엄중한 시기다. 이제 이런 분석합니다. 이번이 3월 말이에요. 지금 4월 18일에는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납니다. 지금 우려는 이번 주에 안 나오면 또 다음 주 4월 18일까지 어떻게 난다고 또 장담을 합니까? 2명이 빠지면 6명밖에 남지 않아요. 전원일치를 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각하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내면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을 초래하기 전까지 빨리. 왜냐하면 저는 여론 재판은 최소한 아니기 때문에 여론에 따라서 파면할 걸 뭐 인용하고 기각하고 기각할 걸 파면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랑 다르다는 건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그때 9대1 원사이드 했지만 지금 여론이 그렇지 않아요. 6대4. 그러면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뭐 극히 안 만난다고 하지만 이거 파면되면 안 된다 어찐다 이런 거에 대한 의견 청취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서 계속 격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건 역사에 죄를 짓는 거고요. 그리고 여론 재판이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선거 기일을 지정하는 그런 걸 보면은 정치적인 어떤 고려는 분명히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법기관이기도 하고 이런 걸 감안하면 정말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어떤 의미에서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거 파면해도 된다라는 안심을 장외에서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총력전이 이제 야당들 사이에서도 필요한 거죠. 이번 주. 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가 이제 좌우는 없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그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당장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내일 당장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선고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귀한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이 윤석열식의 내란 DNA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끝까지 저는 안 할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이라고 하는 그 중차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줌으로써 오히려 한덕수의 이 우유부단함까지도 전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덕수 자신을 또 좀 탄핵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백을 전 윤석열 파면으로 빨리 메꿔줘야 된다. 박근혜 때보다는 지금 원사이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더 빨리 내려서 이 지금 갈등을 완화시키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 나라가 안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이제는 더 미루고 숨을 곳은 없다. 좀 빠르게 결정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는 극명의 대립권에 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발전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 급한 일부터 추스르겠다.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을 담당하는 국무위원들과 민간이 함께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체계를 가동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산불과 관련해서는 대국민 담화를 밝히겠다고 하면서 마은혁 재판관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장 변호사님. 장유의 문제예요. 이거 헌법재판소법에 이런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이런 판단이 내려지면 당연히 그 후속 조치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헌 위법을 방치하면서 민간 합동을 꾸리겠다. 아니요. 사법 시스템 자체를 민주주의 상권 분립 원리 자체를 허물어 버리면서 무슨 민간 합동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무슨 통상 운운합니까?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윤석열 파면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카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에 힘을 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소화되는 거지 뭘 의기양양하게 이런 입장을 냅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적인 역할 감당하는 분한테 두 가지 책임 묻거든요. 하나가 정치적 책임, 탄핵, 하나가 사법적 책임입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는요, 이거 직무유기로 저는 반드시 고발해놔야 된다고 보고요. 윤석열 파면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 이 행위에 대한 전 책임은 반드시 사법적으로 좀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 엄청나게 높은 파고 속에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